안녕하십니까. 뽀얀가 탑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류이라 아나운서 없이 조동찬 혼자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사정을 계속 말씀드리자면 계속 저희가 게스트로 모시는 분의 스케줄과 정말 요즘에 SBS에서 잘 나가는 류이라 아나운서의 스케줄을 맞추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은 사실은 이제 원래 지금 현재 불가능한 날인데 저로서는 꼭 모셔야 되는,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분들이 진짜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신지는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모셨고요. 그리고 평소 오전에는 크게 할 일이 없는 저라서 시간을 맞춰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TV에서 그리고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러 신문 기사에서 보셨을 것 같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3대 비대위원장이죠, 현재. 네, 세 번째 현 비대위원장 하시는 강희경 교수님하고 그 비대위에서 홍보팀장이신가요? 네. 홍보위원장이신가요? 이름은 많이들 다르게 부르시는데요. 어쨌든 홍보 언론 쪽을 맡고 있습니다. 홍보 언론 쪽. 네. 정식 직책이 뭐예요? 근데 좀 저도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네. 그래서 보통 원래 뭐 비대위 뭐 이런 게 할 때 교수님들을 홍보팀장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홍보팀장이라고 했을 때 직원 중에서 서울대 교수 비대위에 이렇게 자원을 하신 분이 있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홍보위원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약간 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네, 뭐 그냥 제가 팀장, 들어가기 전부터 예. 네, 위원장은 여기 계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 주제는 의료 대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본격 주제부터는 뭐 말씀드리지만 악플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악플을 각오하시라는 말씀은 그냥 솔직한 말씀, 있는 그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모신 목적이다. 자, 지금 서울대병원 분위기 되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교수들 분위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교수들은 지쳐가고 있죠. 지금 벌써 6개월째가 도달을 했더라고요. 네. 6개월째 들어갔는데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하루도 더 못 버티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지가 한 달쯤 한두 달쯤 됐습니다. 그래서 원내 분위기만 따지면 도저히 못 살겠다. 한편 이제 여기에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끝날지 모르니, 또는 내가 또 이 직장을 떨치고 나갈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 여기서 죽지 않을 만큼 좀 조절해야 되겠다. 그 조절할 수 있는 거 내 맘대로 못하니 비대위에서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커다란 두 개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고요. 가장 먼저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무기한 휴진을 접겠다라고 했어요. 무기한 휴진을 접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무기한 휴진을 왜 하게 됐느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상황이 도대체 의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의사뿐만 아니고 국민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겠다 해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을 했던 건데요. 근데 막상 무기한 휴진이라는 걸 선언을 하고 나니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밖에서 받아들이시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리 휴진을 하더라도 당연히 오시는 환자 봐야 되고, 이제 중환자실, 응급실 당연히 입원 환자들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무기한 휴진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밖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떠났구나,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말하자면 국민을 버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사실 저 굉장히 멍청했던 거죠, 저희가. 네. 놀랐던 면이 있고요.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오시는 응급 환자 당연히 보지만 밖에서 보시기에는 서울대병원 닫았다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응급 차가 일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뒤늦게 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무기한이라는 거 사실 저희 시작했을 때부터 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저항은 끝까지 하겠다는 뜻으로 무기한이라고 선포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뭔가 그 했던 이유는 저희가 뭐 휴진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니고 뭔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발 정책 결정권자들께서 좀 아시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주십사 했던 건데 그런 움직임이 뭐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IQ가 80이라는 걸 발견하면 이 아이가 영재고에 들어가도록 애를 계속 푸시를 할 거냐. 어느 순간 놓아야 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자고 의견을 모았던 건데요. 그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다 같이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20%는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휴진 끝까지 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셨지만 75% 교수님들이 이건 효과 있는 방법이 아니겠다 하셨기 때문에 접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을 보조하시는 역할이신 거 아니면 대등하신 아닙니다. 네. 대등하죠. 뭐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만약 300분이라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서울대병원은 병원장이 300명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휴진의 그런 투표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정반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또 역시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냥 외부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조금 포인트가 됐었을까요? 저희가 한 3월쯤부터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활동을 시작한 게 2월부터였을 거고요.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뭐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걸 했던 거는 3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3월부터 지금까지 4, 5, 6 한 3개월 정도였는데요. 3개월 정도 제가 쭉 뭘 했나를 되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을 한 6번쯤 했고요. 네. 성명서를 한 7개쯤 냈고 네. 그리고 심포지엄도 한 7개 했고요. 네. 방송 인터뷰는 또 무수히 했습니다. 뭐 오늘도 지금 이렇게 이제 있지만 오늘 하는 방송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원래 이제 다 이런 걸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냥 뭐 진료보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했던 교수들인데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거를 이제 뭐 좀 익숙하신 분들에 비하면 훨씬 좀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동안 아마 강희경 교수님도 그렇지만 어찌어찌 허덕허덕 진료 보는 거 말고는 다 올스톱이거든요.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못하고 교육은 학생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계속 이 정책의 부당함도 얘기하고 2,000명이라는 게 왜 2,000명이냐라는 것도 계속 외치고 우리 전공의들 의대생들 어떻게 할까 이것도 계속 좀 생각해 달라고 하고 많은 걸 얘기했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교수님들 아까 이제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 많이 힘드시고 번아웃이 되게 심한데 그것보다 또 못지않게 힘든 게 3개월 동안 열심히 떠들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절망감 이런 게 훨씬 더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 휴진을 투표를 진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동안에 이제 좀 중단 상태였던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투표를 진행하게 됐고 저희 맘대로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투표에서 다수가 뭔가 요거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게 휴진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이제 그 부분에 있고
근데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강희윤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무기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무기한을 어떻게 해라는 거를 실제로 병원 안에서 일하는 교수들은 의료진들은 다 그게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렇지만 이게 정부에 외치는 항의 같은 건데 지금까지 정부의 그동안의 이제 모습을 볼 때 저희가 3일만 또는 일주일만 이렇게 한계를 두고 하게 되면 그래 뭐 그냥 두고 보지 뭐 이렇게 그냥 나몰라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육지책이었죠. 근데 이제 그 문구가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예. 좀 예. 너무 버리는 것처럼 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깊게 생각을 좀 못했고, 네. 네, 저희로서는 조금 고육지책인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중단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 다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무기한 휴진 한다고 딱 그렇게 하셨을 때 무기한 휴진을 준비를 못 하셨을 텐데 그 환자들을 연기하고 조져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정부를 향한 뻥카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포카판에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히든 카드가 되게 좋은 카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정하는 게 실제로 개별 교수님들도 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나 일주일 미뤘는데 일주일 미룬 것도 조정한 것도 있는데 또 하면 그 뭐 사실은 사직하지 않고서는 저는 무기한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수님들의 현실상.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선언적인 의미 그다음에 약간 벙카적인 의미도 있다고 저는 저는 뭐 그건 뭐 너무 그냥 제가 뭐라고 이거 하지만 사실상 말씀드리면 뻥카요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저희가 보고할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분명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되게 좀 속상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병원만 뭐 다녀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강희경 교수님 환자, 우승원 교수님 환자들 딱 보면은 저 사람들 날 안 봐주고 저 TV에 맨날 저 TV에 나올 시간에 날 봐주지. 그 방재승 교수님 때부터 그랬습니다. 네. 많이 메일이 왔어요. 저분 지금 나 안 봐주고 왜 저기 TV에 나와서 기자회견 하고 있냐고.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라라고 초반부터 말씀하셨던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환자 곁을 떠나서 막 지금 투쟁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기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내 가족이 아프면 어떤 의사에게 내 가족을 추천할 것이냐. 그런데 슬프게도 저 앞장서신 분에게 내가 내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료계의 입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맞다 틀리다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의료계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내가 우리의 국민,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 나는 저 사람은 상관없어. 근데 저분도 의사라네. 근데 평소에는 난 전혀 진료를 보지 않고 가족도 안 보내고 이런 의사의 말을 들릴 것이냐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뭐 제의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먹혀 들어가지는 않는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건강을 현장에서 가장 밀착하게 보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그래야 저건 현장의 목소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안 그런 분이 내면 저는 너무 속상해요. 맨날 어떤 운동하시고 환자 보시지는 않은 분들이 마치 병원 현장의 모든 환자를 보는 의사의 대표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그렇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있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됐어요. 그 중간에 이제 심포지움에서도 그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식 같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나갔는데 한가하게 진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의 취지였죠. 근데 이게 양극인 것 같아요.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환호하는 목소리였고 반대로 그게 아닌 일반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되게 마음을 다치는 발언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공의 학생 그리고 환자와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위기죠. 서울대병원의 교수님들의.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시점에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공의와 학생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환자들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 문제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글쎄요, 그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거는 그것만 딱 떼서 보면 또 그렇게 상처를 네. 받고 누군가는 극단적으로 좀 받아들여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그 포인트. 네. 학생들과 전공의를 그렇게 하는 게 환자들과 이렇게 분리해서 환자를 버리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네.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그러면 국민들이 이야기 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도 그동안에 계속 여러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환자와 전공의 학생들 둘 다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버릴 수 없어서 그동안에 그런 활동도 하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네. 거거든요.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 이렇게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그동안의 활동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괴롭죠. 저희는 스승이면서 그 스승의 역할은 또 학생들, 전공의들을 지도하고 그동안에 수년간 계속 봐왔던 친구들이고 또 환자들은 계속 저희 진료실을 몇 년씩 뭐 10년, 20년씩 다녔던 분들도 있고 괴롭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강효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3월 말에 저희가 사직서를 막 던지고 이랬을 때는 저희도 전공의 학생이랑 이제 같은 길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없었으면 저는 사직서를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 선택에 자유가 없는 이런 거를 내가 감내해야 하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저희 아버지께서 이 4.19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아빠 괜찮죠?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앞에 정책이 어쩌고 뭐를 떠나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긴 했었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전공의 학생들에게 스승 또는 뭐 선배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한다라는 거랑은 지금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모든 걸 던지고 나갈 정도로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제대로 의료 정책을 하라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가셨고 그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그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을 보내지만 저희가 행동하는 게 꼭 그분들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분들의 지향이 저의 지향과 같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지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성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돌려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은 아니다. 그리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실은 이제 뭐 환자들을 위한 그런
최종적인 목표는 의료 개혁, 그러니까 의료를 발전시키는 그런 지향점으로 바뀌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실은 저는 이제 뭐 밥그릇 싸움이라는 이런 것이 사실 뭐 그 전공의들 대상 그리고 의대생 대상 많은 상당 부분의 많은 의사를 대상으로 밥그릇 싸움의 논리는 되게 부적절했죠. 그 사실 이 의대 증원이 갖고 오는 효과는 15년 혹은 20년 후에 나타나는 건데 지금 50대 60대 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그리고 오히려 더 좋죠. 예를 들면 병원장이 됐을 때 내가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싸지겠네, 많아지겠네. 다만 그건 있죠. 수가가 변하지 않는 이상 병원장이 의사의 페이가 줄어든다고 해서 의사를 더 뽑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사실 병원장한테 물어봤어야죠. 조사가 됐어야죠. 의사 페이가 싸지면 정말 더 많이 뽑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의사가 많아지면 내가 다니는 병원에 더 의사가 많아질 거라고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병원장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저한테 뭐라고 그거는 이놈아 수가가 이게 올라가야 의사를 더 많이 뽑는 거지. 우리는 낮아지면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효과가 과연 이걸로 될 것이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부딪힘 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는 부분은 대단히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저는 그거는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프레임은 근데 그래도 통했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만약 이걸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 끝까지 듣습니다. 또 이 부분을 따로 해가지고 저 봐라 저거 봐라 하실 텐데 아무튼 뭐 제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애당초 이 갈등은 이 의료계의 저항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이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조차도 어쩌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들 정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이제 의료 현장을 취재해 보면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어서 그렇지만 그 세상 물정 모르는 본인들의 완전 상압타 속에 사시는 분들이 현실 의료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건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저희도 처음 했습니다. 그 강효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는 것 같은데 환자만 모시다가 그리고 그랬어요. 지방에서 막 나를 찾아서 오면 환자들 오면 나한테 오는데 그것을 반성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일까요?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요. 진짜 저희 학생들 전공의 선생님들이 나간 다음에야 저도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뭐가 문제인가. 근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정말 문제고 이게 그냥 뒀다가는 이 의료보험 재정 곧 고갈한다고 하고 이것을 해결한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의료 비용을 점점 더 높이게 할 거고 하니까 이거는 방향이 틀린 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봤더니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지방 의료가 무너지고 전달 체계가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 의료비는 점점 올라가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나는 과연 여기에서 이 전달 체계를 존중했는가? 지방 의료를 망가지게 하는데 지역 의료를 망가지게 하는데 일조한 것은 없는가를 다시 돌아봤더니요. 정말 지역에서 멀리 올라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여기서 제 말씀을 들어야 안심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몇 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 제가 하는 처방도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는 뿌듯해서 보고 안심시켜 드리니까 그래도 보람도 느끼고 했지만 그게 한편 지역 의료를 망가뜨리는데 일조를 했겠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고는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우성훈 교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부 필수 의료 패키지가 좋은 부분도 있다. 예. 그런데 곧 교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취지는 의료 전달 체계를 잘 강화를 하고 또는 의료 사고에 대한 특례를 만들고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고 이런 내용들은 임상 의사들도 특히나 필수 의료라고 하는 필수 의료라는 표현을 잘 안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그냥 쓰자고요. 필수 의료에. 그래서 그 의사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십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항상 이제 누군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정성 있는 대화하자는 얘기가 저희 쪽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항상 얘기를 서로 하는데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돈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 예산 얼마나 쓸 것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정책이나 정부의 그런 의료 제도 관련 내용들을 잘 아시는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들어볼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조를 얘기하고 굉장히 거대한 금액이 얘기가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제가 취재한 거 제가 보도를 못했습니다. 10조 플러스 알파를 제가 취재한 거는 이미 7.5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나머지 2.5조 플러스 알파일 텐데 2.5조 플러스 알파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의료 대란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10조 플러스 알파는 사실은 물론 이제 정부는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한 거 원래 이런 예산들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신경외과 우리 아산병원 신경외과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미 다 했던 것들이 다 차곡차곡 쏘아져서 이번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조 플러스 알파 중에서 지금 그거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산이 2.5조 플러스 알파 정도였다. 그러니까 실은 국민들의 체감하고 있는 그런 10조 플러스 알파는 아니다. 제가 취재해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 부분은 조 기자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만큼 알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전문의 중심 병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도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싫어도 이제 그렇게 갈 텐데요. 그게 옳냐 안 옳냐 얼마만큼 해야 되냐 이걸 다 떠나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가 들지 추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일부 연구들 보면 지금 대학병원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만들면 그것만 해도 2조 3조 이 정도의 돈이 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인건비만 대충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의대생들이 많아지면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의 숫자도 또 그만큼 또 늘어야 되고 그걸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남아있는 2조 중에 대부분 다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좋은 일들은 다 뭘 가지고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도 잠깐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 오늘 의료개혁 국민이 말한 요거는 제가 분명히 이게 언급할게요. 이거 언급할까요? 자,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어제 이제 이거 출판 기념회를 하셨죠. 그리고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당시에 이제 2대 방재성 위원장님 때 시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모습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고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본인이 의사 그리고 직계 가족이 의사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저희 기자들이 저희 팀이 참석하려고 했다가 저 때문에 못한 거예요. 조 선배 때문에 안 되네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SBS 보도
보도국의 정책사회부 이제 이 보건의료팀이 요걸 해가지고 우리도 합시다 하는데 딱 하는 거야. 아, 저봐 뭐 자격증 저 의사 본인이 만든대잖아. 그리고 내가 어디 써먹지도 못하는 제가 의료기관에 있는 면허도 아닌데 이국 갖고 이걸 못하다니는데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안을 내주셔서 거기서 선정하신 거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책을 다 그 책 내용을 구구절절 뭐 소개할 시간은 안 되니까 의료계의 국민이 말하다에서 핵심적인 포인트 말씀하시고 있는 포인트를 이거는 강 교수님, 오 교수님 각각 다를 수 있을 텐데 어떤 포인트가 제일 좋았는지 이 의료계에서 국민이 말하는 포인트가 뭐였는지 해주신다면요. 나와 나의 병을 잘 아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생기기 전부터 이런 당신의 생활 습관 또는 이 체질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고 생기지 않게 조치를 얘기해 주는 사람. 주치의 제도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의사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 환자여야 보람을 더 느끼고 더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두의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그것의 첫 번째 발걸음은 의사와 환자가 또는 의사와 이제 국민이 서로 잘 아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도 마찬가지 느끼고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는 조금 이제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계시구나. 생각과는 달리. 물론 여기에 응모를 하실 정도라면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한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비틀림이 좀 있기는 하겠죠. 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뭐 보험료를 조금 더 낼 수도 있겠다는 언급이 꽤 여러 차례 나와요. 그리고 본인이 돈을 더 내실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내가 꼭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겠다. 네. 거기는 필요한 분들에게 양보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전 굉장히 감동 많이 했습니다. 예. 좀 여쭤볼 건 나중에 또 있지만 예. 또 오 교수님도요.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한 65여 편 정도의 글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이 책에는 그 수상작이 8편, 그다음에 나머지 그냥 응모작 포함해서 한 50여 편 정도가 실렸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되게 놀라운 게 공통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그것도 얘기를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의료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걸 바라시는구나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포인트를 한 4가지 정도로 잡았었는데 대부분 그거를 이제 딱 나눠보면 환자를 좀 중심으로 한 그런 의료 서비스. 네. 그다음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효율성이 좀 높아진 서비스. 그 효율성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이제 현재 제도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이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원에 갔는데 똑같은 검사하고 뭐 이게 공유가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 불필요한 검사, 의료계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게 중복 이제, 검사, 네,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면에 환경적인 면에 막혀 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지역 격차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특히나 지방에서 응모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필수 의료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바이탈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분야가 제대로 된 대접을 좀 받아서 거기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좀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진료도 좀 편하게 하고 환자들도 그런 진료 좀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4가지 포인트 정도를 저희가 잡았었는데요. 그 포인트가 골고루 대부분의 글에 섞여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기자로서 이런 포인트가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저는 정책은 어떠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요. 저는요. 국민들이 비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기가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문가가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 순서가 전문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 하고 그것을 만드는 게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의 모든 정책은 일반인이 빠져 있고 위에서 어떤 정치가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포장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서울대병원이 그렇게 시민 공모를 해줘서 저는 그때 되게 감사했어요. 바로 그건데 제가 만약 이번 생에 더 여력이 있으면 의료 정책은 정말로 이쪽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전문가를 모아서 사람들 우리 국민이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이번 어쨌든 저 의료 대란의 또 하나의 성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여러분 너무 피해 받으시고 이런 것 의학 기자로서 되게 죄송합니다만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시민분들의 공통점이 본인들이 좋은 진료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무리한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싶다. 그리고 그게 된다면 난 돈을 더 지불할 용의도 있고 그렇게 바이탈과 필수 의료진들이 더 대우받는 것도 난 해주고 싶다는 게 공통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현장 의료진과 똑같잖아요. 네. 이 추구하는 바가. 그런데 되게 현실에서는 추구한 바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대립하는 양상. 네. 서로를 서운해하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참 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가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 부분입니다. 가라 정보. 그리고 권력일수록 가라 정보를 죄송합니다. 제 평소 말투라서 가라가 표준말 아닌데 가짜 정보를 권력기관 이게 하는 정도만 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의 가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우린 너무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 시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부 얘기하셨는데 정부에 너무 이제 서운한 게 많죠. 저희도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근데 이 의대 정원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이제 했는데 그 의사를 늘려야 되고 부족하니까 늘려야 되고 자 의사를 늘려서 진료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진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 명제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우리 국민의 공공복리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거를 등한시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거 말고 뭔가 사익을 챙기려는 뭐 이런 쪽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이제 큰 절대 명제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그 명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4개월간 그냥 이어져 있고 근데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래 의사가 늘으면 조금 더 진료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면 좋지 과연 그런가? 근데 그런 생각들을 4개월간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더 해보시는 것 같긴 해요. 저희도 그렇고 우리 그렇죠. 국민들도 그렇고. 네, 환자 그래서- 단체도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상당히 네. 지금 어쨌든 4개월 전과 네. 다른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 변화가 그러니까 사실 아픔이 그냥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좋은 것도 공짜가 없고 나쁜 것도 공짜가 없다는 건 나쁜 것에 지나가 보면 또 거기에 되게 좋은 면이 이게 뒤따르는 뭐 그런 포인트도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래 과연 그럼 어떤 이유일까? 근데 이제 이번에 청문회 보고 다 현타가 오는 거죠. 진짜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 이제 국민분들도 진짜 없네. 뭐 보고서 3개 있는데 그거 말고 없나? 보고서 3개의 저자분들은 다 2,000명씩 늘리는 거 아니라고 했대는데 35년까지 10,000명 부족하니까 5개로 쪼개가지고 2,000명이구나. 근데 이거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그냥 혼자 결정했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없구나. 네. 참 그래서 이번에 그 출판 기념회 때 우리 녹소연 대표님께서도 청문회 보고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청문회를 보고 느끼셨던 현타들이 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수님들은 이제 그러니까 진료를 보시느라고 잘 모르셨겠지만 지난 정권하고도 의료 정책을 두고서 대단히 대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정부 관계자가 보기에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저는 대단히 많이 다퉜고요.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제 이 의료 대란 이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다투고 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 취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과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결국은 해답은 이런 방식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민의 의견들이 잘 모아져서 실제로 우리나라 미래의 정책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서울대 비대위 교수님들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때요? 그래도 서울대 교수님들은 서울대 전공의 선생님들하고는 대화를 하시죠? 어떤 대화를 하시고 서울대 전공의 선생님들은 분위기가 현재 어떠신지 의대생들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냥 개인 네. 이고 그들이 맡은 직책이 있는 친구들을 주로 만나게 되지만 그래도 네. 모두를 대변할 수는 없는 예. 거니까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느끼는 느낌이라든지 이제 생각도 점점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게 알게 되고 이게 정말 문제구나 알게 되는데 결국은 문제는 이제 신뢰와 존중의 문제이고 이 친구들이 못 돌아오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구나.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이제 쏟아내고 있지만 재정이 따라붙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되리라는 가능성이 아직은 명확해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국민의 뜻을 모은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에서 그냥 찍어내리는 이런 식의 정책 결정과 진행이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희망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올 수 없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뭐 지난 3, 4개월 동안 저희 입장으로서는 난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미사여구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의계특위라는 단어로 찾아보시면 2000년 그 의학분업 때도 똑같은 의계특위라는 그 약어에 기구가 있었거든요. 네. 아젠다도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20년, 25년 후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체계로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없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근데 지금 하루하루가 조금 되게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하시는 게 버틸려면 환자를 더 줄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당직이 그렇게 힘드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규모가 진료 인원의 규모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공의들 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련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정부에서도 이제 그거를 좀 잘 개선을 해주는 거를 굉장히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게 잘 되면 우리 전공의들 복귀가 잘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얘기하셨지만 저희 주변에 있는 전공의들 수련 환경의 개선 되게 중요한데 그게 1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전공의들 중에서는 그래 조금 뭐 힘들어도 그게 뭐 막 열몇 시간씩 일하는 게 당연해서가 아니라 잘 수련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케이스들 볼 수 있고 내가 정말 훌륭한 전문의가 될 수 있다면 그래 뭐 그거는 조금 내가
참으면 살 수도 있어. 괜찮다라는 건 아니고 되게 그 시스템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렇게 있는 뭔가 문제가 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다 알고 있고 대학병원의 이 시스템이 정상적이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다 알아버렸는데 지금 이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의 포인트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 액션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도 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결국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너무 슬프지만 그래서 대학병원이 뭐 붕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너무 어려운데 결국 3차 병원 본연의 서울대병원은 4차 병원이라고도 하는데요. 본연의 역할 중심으로 재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중증 환자분들, 희귀질환 환자분들 많이 만났는데 이제 이분들은 우리가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데 진료 못 받으면 어떡하냐라는 불안감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서울대병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하이라키를 의료계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뭐 우선순위 없이 다 그냥 끌어안고 있었다면 지금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가야 될 체계가 의료 전달 체계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도 의료 개혁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3차 병원은 4차 병원은 그 본연의 역할을 하고 경증 환자들은 지역에서 치료받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도 하나의 당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도 그런 걸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취재가 된 내용이지만 본인이 이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 했던 사항인데요. 실제 과거 모 서울대병원 장님께서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4차 병원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전달하는, 그러니까 의뢰한 환자만 보고 신하는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증 환자들만 어쨌든 다시 그러니까 그런 게 중증 케어가 끝나면 다시 보내는 시스템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검토를 했겠죠,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그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아직 너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문화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찾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가 좀 실질적이었다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비용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냐면 의료단원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무슨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 제도를 이렇게 취재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 참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데 진작에 알았으면 좀 더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이제 뒤늦게나마 뒤늦게 부족하나마 이렇게 이제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는데 비용을 빼는 얘기는 너무나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우리가 노숙자 대책도 비용을 뺀다면 뭐 노숙자 몇 명이에요? 서울시에 4만 명이요? 그러면 강남에 20평 아파트씩 다 나눠줍시다. 이런 정책도 나올 수 있거든. 비용을 뺀다면.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빠진 모든 정책은 실은 탁상공론이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영국에서 영국의 이제 지금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 이 부분을 취재해서 지금 기사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모든 보고서에 비용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없으면 그 정책 자체가 무의미야. 그러니까 비용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돈은 국민의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돈과 국민의 돈을 분리하는 시도도 저는 사실 싫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이 무료다, 공짜다. 아니죠. 지난 정권의 코로나 백신 전부 다 우리의 세금으로 사온 겁니다. 우리 국민의 돈이에요. 공짜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산 거지. 뭐 이게 그 나라에서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기부받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비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 플랜이 말이 안 되는 이게
예를 들면 전문의 중심 병원도 비용에 따라서 전문의 퍼센트를 10%할 것이냐 50%할 것이냐가 완전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뭐지?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우리가 얼마 쓸 수 있어? 한 100조 쓸 수 있어? 의료계 이거에? 오케이 100조에. 그럼 제일 이게 우선순위 정해. 우선순위 정하면 뭐 전문의 중심 병원, 뭐 무슨 병원 뭐야? 자 그러면 거기서 100조 중에 40조, 30조, 20 이런 식으로 결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거기서 디테일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총체적인 예산도 없고 거기 해당하는 과목의 예산도 없이 디테일을 얘기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문의 병원 중심. 제가 이제 이건 사실 제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직접 얘기했는데 선생님들이 어쩌서 내 생에는 독박 시스템 유지해주면 안 될까? 그래야 내가 병원을 싸게 가는 거니까 지금처럼. 보니까 당신들이 떠나니까 지금 정부가 5개월 동안 1조 정도 썼, 9천억 정도 썼죠. 네. 교수님들 당직 이렇게 하느라고. 그런데도 진료량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당신들이 빠지니까 안 돼. 이게 돈이 더 많이 들고 진료량은 떨어져. 그러니까 당분간 좀 내 생에는 정말 미안하긴 한데 수련 환경 개선 안 됐으면 좋겠고 독박 시스템 유지됐으면 좋겠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기자적 입장이 아니라 나의 환자적 입장에서. 저는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한테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들 위해서 사실 전공이 독박 시스템이 당분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우해주고 사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환자 중심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오성훈 교수님이 그게 1순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래? 네. 그러면 오케이. 니네 독박 시스템 해줘. 그러면 니네 뭐 원해? 근데 돈이 많이 안 들어야 돼. 우리 돈 많이 없어. 실은 돈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영국 보고서하고 일본 보고서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시간을 짧게 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몇십 년을 영국 네.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나오는데 10년, 20년을 목전에 두고 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좀 놀라운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게 좀 우리 뉴 노멀이라고 하죠. 지금의 대형 병원 이용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특히 지방에서는 교수님들이 그만두고 일부 서울대병원으로 좀 가시던데요. 좀 채용을 하시던데요. 제 후배가 지방대 교수로 있다가 최근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유, 아무튼 이렇게 안 좋은 현상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려면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걸 꼭 좀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론 답이 없고 어려운 포인트라는 건 압니다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그냥 네. 다 같이 마감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아마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강희경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실 것 같긴 하고요. 제가 그냥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번째 심포지엄을 했을 때 그때 정부 쪽에서도 오시고 환자단체에서도 오시고 의료계에서도 오셔서 발표하셨었는데 아마 그 심포지엄이 이 일련의 사태 중에 처음으로 정부, 환자, 의료계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눴던 자리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요. 네.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과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심포지엄 끝나고 나서 다들 약간 멘탈이 붕괴됐다고 하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열심히 그동안에 한 2-3달간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심포지엄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각자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 이럴까? 우리는 뭘 한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뭐 오셨던 우리 모 교수님께서 좀 강하게 이제 마음에 있는 말씀을 좀 토로를 하셨는데 그래 이번 판은 나가리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맴돌았어요. 잠도 잘 안 오고. 진짜 나가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현장에서는 그래 이제 더 이상 무언가 우리가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는 안 될 거야. 근데 그럴 순 없어.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어떻게든 가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대생들이 나중에 내년에 내후년에 뭐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얼마나 많아지든 간에 너무너무 많은 큰 혼란이 있고 정말 다들 힘들어 하시겠죠. 그렇지만 의대에 계신 교수님들은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하시고 어떻게든 뭐 되겠죠. 한 학년 올라가고 그게 과연 옳은 모양새냐 이걸 떠나서 어떻게든 다들 최선을 다할 겁니다. 병원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구조조정도 할 수 있고 뭐 일부 병원은 정말 무너질 수도 있고 그치만 뭐 어떻게든 굴러가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몇 년 뒤를 더 생각해 보면요. 당장 내년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 심포지엄 할 때 모신 분들께 자 그러면 5년쯤 뒤에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다들 되게 헛웃음을 지으시면서 아니 지금 당장 3개월 뒤, 6개월 뒤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5년 뒤를 얘기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우문을 드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현재 이 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건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다 나오고 있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는 이 책에도 있고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하셨던 조 기자님 얘기하셨던 그 비용이라는 부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비용을 좀 컷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이 없다면 다 공연불이 될 거고요. 어떤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냥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골치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논의가 아예 실종이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이라도 빨리 얘기가 돼야 된다. 이 국민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 더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더 나와야죠. 네, 나와야 되고 국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의료비를 어떻게 좀 제한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좀 제한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방향의 얘기들이 우리 국민들, 소비자,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과연 그걸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용인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의료 비용을 좀 이렇게 낮추고 이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여기서도 나왔지만 저는 뭐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1차 의료 강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가정의학과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1차 의료가 잘 강화돼서 그게 주치의 제도가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뭐 하나의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죠. 1차 의료가 잘 강화가 되면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 양이 줄고 중복 진료나 또는 만성 질환에서 뇌혈관, 심장혈관 막히고 터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비율이 줄어들고요. 잘 관리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연구로도 잘 밝혀져 있고 네.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 무한정지금 늘어나고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빨리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인규 교수님도. 네, 그 비용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근거가 있는 것에만 돈을 쓰는 네. 것으로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건강보조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근거가 없고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거라서요. 그런 것들 좀 다 퇴출이 빨리 된다면 비용 확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뭐가 더 필요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해가지고 우린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율권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의사들이 A 의사가 잘못한 거는 정부가 더 잘 캐치하고 뭐 따질 것이냐, 또는 옆에 있는 동료가 더 잘 캐치하고 따질 것이냐. 동료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부분이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진료받고 온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거지. 그런 자율 징계권을 전문가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의료계도 조금 더 합리적이 될 것이고, 그 의료 소송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그거는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비용 너무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변화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환자분들이 오해하실 포인트가 있어 보이는 게, 근데 왜냐면 제가 오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의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못했느냐는 최종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하거든요. 법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할 때 의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갖다 놓자는 거죠. 좀 자율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의사들의 동료를 어떻게 이제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애당초 큰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실은 이게 지금 강희경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일반 환자분들이 뭐야 지금 의사를 지들끼리 헤쳐먹겠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실은 의사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오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이 너무 싫어하는, 뭐야, 그러니까 내가 처방한 거, 내 갔는데 저쪽 병원의 의사가 내 걸 보고서 나를 잘못한 거를 막 심판대에 올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조금 안 하셨으면. 사실 강희경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사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포인트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생길 여지가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의료계에서 잘못이 많으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게 환자들한테 성범죄 저지르고 이런 의사분들을 그렇죠. 의료계 내부적으로 그냥 짬짬이 하듯이 네. 넘어가고 이런 거 하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그렇죠. 분들을 징계를 하지 말자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만들자, 뭐 이런 얘기로. 그렇죠. 물론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그러면 니네가 먼저 보여줘. 의료계가 먼저 보여줘.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그런 허락을, 그러니까 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의료계가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만, 실은 이 자율권이라는 것 자체로 미리미리 평소부터 우리가 무슨 환자에게 하는 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서로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자. 이거는 의사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고, 하지만 국가 전체를 따졌을 때는 뭐 소송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막을 수 있고, 큰 의료사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처치를 하는 병원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은 못 하겠죠. 그렇죠. 1년, 2년 짧게 헤쳐먹고 튄다면 모르겠지만 5년, 10년 같은 병원에서 말 프로시저를 계속 헤쳐먹을 수 있는 병원은 불가능하죠.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일부 병원장님들은 되게 싫어하세요. 이거는 사실 국민 편, 환자 편이라니까 그런 편이 아니라. 네. 아무튼 오늘 좀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실제 이제 그러니까 환자를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를 그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게 진료를 열심히 하시다가 투사가 되지.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저분들이 계속 그래. 저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봐야 되는데, 그 2대 때는 뭐냐면요, 방재성 교수님하고 이제 우리 흉부외과 김준성 교수님인데, 이제 첫 브리핑 기자회견을 하는데 김준성 교수님이 계속 저한테 이거 몇 시에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뭐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시간이 너무 안 맞아요. 토요일 날 오후 5시인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기자들이 안 가거든요. 그 시간에 기자들 아무도 안 가요. 하실 거면 오전에 하셔야죠. 했더니 그럼 어서 해야 돼요. 그 프레스센터 근데 이게 문자로 주고받는 게 너무 느려서 교수님 너무 좀 느리신데 제가 환자를 보느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 업무를 저한테 맡기시고 환자 보시라고 한 명이라도 더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재성 교수님도 환자를 보시니까 두 분이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 환자를 보시고 업무는 대관하고 뭐 이런 하는 업무는 일단 저희한테 좀 달라 그래서 저도 과학기자협회 그 직원분한테 부탁드렸어요. 이게 서울대 교수님들이 원래 일인데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이 환자를 보셔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시려니까 좀 그렇다 했더니 뭐 흔쾌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강희영 교수님, 오승훈 교수님 환자분들은 여전히 느끼고 한편으로는 이게 저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저분들이 병원을 떠난 모습은 속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대생 전공의들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구나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무기한 휴진하고 이런 거는 너무 뭐 상처가 되고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이 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래도 직접 당사자의 얘기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우리 뽀얀거탑 청취자분들도 우리 서울대 비대위 강희경 오승훈 교수님의 편을 들어 달라는 취지로 마련한 건 아니고요.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은 마지막 이 방송 나와서 아무튼 기자랑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 뭐 한 것 뭐 있을 텐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조동찬 기자님 가까이서 오랫동안 뵈서 좋았고요. 네, 처음부터 많이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더위 심포지엄에서 또 오셔서 발표도 해주시고 사실 지난번에 뽀얀거탑 제가 많이는 못 봤는데요. 우리 아산병원 전공의분들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그건 봤는데 거기서 좀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꼭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뢰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들이. 그게 참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그게 이 사회가 이제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잃었던 신뢰의 비용은 우리가 어딘가에서는 또 치러야 되는 거고 모두가 다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 전공의들 포함해서 의사들이 이번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제일 좀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환자와 의사와의 어떤 라뽀라고 하는데 신뢰관계가 많이 깨졌다라는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근데 그게 이제 기자님들 많이 이번 사태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뭐 의사 직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자님들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고 네 정말 많이 뭐 나쁜 얘기도 들으시고 저희도 이제 그러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어느 분야에서든 신뢰라는 게 정말 우리가 사회 전체가 지켜야 될 가치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잃었던 신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희 책임도 있고 그동안에 그런 거를 잘 공고히 다져놓지 못했던 데는 의사들 책임이 훨씬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결국 이게 무너지고 깨져서 생기는 아픔들은 모두가 다 같이 겪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앞으로 이 신뢰를 좀 회복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지나는 과정이 될 텐데 그런 거를 좀 잘 지금이라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바람입니다. 네. 이제 강희경 교수님이요. 이 사태에 정말 처음부터 딱 중심 잡으시고 꾸준히 바른 기사를 내주시고 하셔서 저요? 아닙니다. 아니 정말 네,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었고요.
의학 기자분들 여러분 계신데 처음부터 소리 내주시고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언제 불러주시나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내 얘기하셨지만 정말 의료는 뭐 교육도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의료도 100년 대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2000년에 우리 의학분업 때문에 처음 했던 그 파업대로부터 생각해 보면 그때 막 보건 기본법입니까? 네,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그 장기 계획이 아직도 세워져 있지 않거든요. 장기 계획을 이참에 좀 제발 세우고 그걸 세울 때에 그 국민들의 의견 듣고 현장의 소리도 좀 듣고 우리나라 재정도 그리고 의료뿐만 아니고 뭐 국방, IT, 과학 다 생각해서 제대로 좀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길을 뚜벅뚜벅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 교환과 이제 수합이 필요할 테니까 그것으로부터 의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적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신뢰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자율 징계 뭐 이런 모습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정말 저희가 다 같이 고생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런 아픔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또 우리나라의 미래 자체가 조금 더 밝아져 있게 되었다라고 30년 후에는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단히 이상한 좀 그러니까 집중력이 부족하고 막 비약이 심한 놈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계 국민이 말하다 이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에 엮었는데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 협의회 공동 주관입니다. 실은 이 아래 나와 있는 소비자연맹과 이 시민단체는 기존의 의사들과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활동, 그런 정치적인 성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지금 의료 대란에 첨단을 달리고 있는 어쨌든 서울대병원과의 이 합의점 그리고 요 환자와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의료진에서 나왔던 이것이 30년 혹은 50년 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집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이 장면이 막 상상이 돼서 사실은 뭘 건졌다, 막 큰 걸 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우울하겠지만 당분간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그 생각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너 그거 어떻게 봐? 그러면 가장 좋은 게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부라면 어떨까? 내가 전공이라면 어떨까? 그러면 되게 맞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내가 정부라면 원점 재검도 못하지. 내가 전공이라면 어떻게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 현장의 의료진이 원하는 이런 정책안이 아주 러프하지만 이렇게 마련돼서 최고로 엮어졌다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의료제도를 만들고 여기에 어떤 비용을 대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과 같은 세대인 그런 젊은 기자들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이 더 많은 논의를 하고 더 많이 우리들에게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네요. 네. 동의합니다. 한번 만날까요? 자리를 마련해 놓을까요? 젊은 기자분들과 그러니까요. 그럼 예. 좋겠습니다. 예. 일단 고령화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똑같이 갈 수 없고 제가 이제 고령화 우리 우성호 교수님도 그렇지만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65세가 되면 이제 향후 한 80만의
30년층의 80만을 40만이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전쟁 같은 상황이 돼서 네. 실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도 줄여야 네. 지금 이대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내과 선생님들한테 우리 고혈압 내과적으로 건강보험을 줄여야 되는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뭐 지금 연금 개혁 이야기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연금 잘 모르지만 근데 한 20년쯤 뒤에 30년쯤 뒤에 지금 연금 기금 다 고갈될 거라는 건 대부분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를 더 내야 되고 나중에 얼마 받을 거냐 가지고 계속 이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고갈이 될 건데 근데 지금 이 의료비 문제, 건강보험 문제는 이거보다 저는 10배, 100배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얼마 내고 나중에 어떻게 서비스 받을지 정말 진지하게 뭐 더 내야 되면 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취재로는요. 저희는 줄여야 됩니다. 저희는 그 고연령에 속하는 집단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받았던 거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요.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다 줄였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줄여도 이 젊은 분들이 부담해야 될 게 커서 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줘. 그러니까 우리 제 딸이죠. 아빠, 그 정도만 줄게. 요거를 우리는 계속 이 젊은 층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네. 건데 우리는 너무 우리들끼리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돈 줄 사람은 저 밑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도를 이끌어가고 여기에 진짜로 금전적인 것을 보탤 젊은이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돼. 지금 우리 기성세대의 저 나이 또래 이상의 정치인, 공무원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 네네. 이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얹혀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고령화 시대는 돈 못 버는 저 같은 노인이 돈 잘 버는 소수의 젊은이들에게 얹혀 사는 전쟁 같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우리 고령화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시민과에서 이렇게 모았으니 젊은 분들이 당신들이 낼 예산과 해서 이걸 순서를 다 디테일하게 해서 완성해 주셔야겠죠. 젊은 분들이.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제 최근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많은 걸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뭐하고 모두 보장돼 국가가 간병 책임져? 절대 불가능합니다. 40만 명이 80만 명의 간병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 못 집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사회에선 되죠. 피라미드처럼 이런 인구 구조에선 가능하지만 이 역피라미드에선 가능하지 않고요. 그러면 저는 어차피 줄여야 된다. 나도 나의 삶을 간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의료대란을 보니까 그렇게 속상할 일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게 아니더라도 정말로 전쟁 같은 상황 우리가 줄여야 하는 상황 우리가 또 각자도생 일본이 각자도생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의 고령화 정책은 각자도생이거든요. 이 각자도생 정책에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긴 차원에서 보면 또 그렇게 우울하진 않고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될 거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런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할 거라면 이런 희생이 따랐다면 그 희생에 대한 가치가 있게 논의가 좀 더 적나라하고 아주 실전적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감추지 않고 그러니까 히든 카드가 아니라 본인에 있는 액면들을 다 까고 카드를 네. 그 카드 내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게 원점 재검토예요. 아니 근데 이제 원점 재검토라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저는 알겠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미 입시가 정해졌는데 네. 수험생이 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원점 재검토의 의미. 그러니까 사실 우리말이 언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오해가 너무 큽니다. 네. 오늘 뽀얀거탑 서울대 비대위 강희경 비대위원장님과 오승원 홍보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 그 건강 상담 그리고 어떠한 의견도 괜찮습니다. 지난번 그 방송에서 본인의 실명을 밝히시고 제 방송에 불편한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 좋았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말씀인데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의 마음이 있다는 걸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말씀들도 감사합니다. 다만 무시가 아니라 어떤 이
배려, 존중의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건강 사연이나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뽀얀 거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